하나 둘 셋 짝. 박수 한 번만 쳐줄래? 잠깐만. 됐다. 다시 손대. 그거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짝 하면서 이거를 치면은 이게 편집점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욕 먹고 삽니다. 아니 욕먹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굳이 말하자면은 이 정치 캡처에서 제가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 둘 셋. 내 일상과 책에서 찾은 정치 이야기, 갈매기, 살구, 그리고 양파가 말하는 정치 비판들이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캡처 살구입니다. 갈매기입니다. 양파입니다. 벌써 5화예요. 5화? 네. 5화가 뭐죠? 5번째라고. 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이사를 하고 네, 오늘 변기를 뜯어 고치셨다고. 이게 네. 사실 집주인이 제가 이사하기 전에 제가 이사할 곳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쫙 해놓고 확인을 다 해놔야 됐는데 그분이 갑이고 제가 을이다 보니 제가 사정을 했죠. 부탁드립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새해 잘 보내십시오. 그런 것까지. 참 힘들어요. 이런 것도 다 정치인데, 그죠? 그쵸.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집주인이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약간 집주인이 뭔가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안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이 안 돼. 아 근데 진짜 화날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집주인이 쓸 때는 멀쩡했었대요? 그 집주인이 말하길 뭐 이 집이 원래 그 변기가 잘 막힌다고 그거를 알고 보니 대통령이 네. 쓰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세입자 분께서 뭐 어떻게 뚜러뽕으로 잘 해보시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또 했어요.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네 뚜러뽕으로 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제가 이사한 이 지역이 전셋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깨끗한 전셋집이 융자 없는 전셋집이. 그래가지고 2년 뒤에도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은 까닭에 뭐 결국은 집주인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 아예 고친 거예요? 네. 지금은 멀쩡하고요? 네 지금은 완벽히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뭔가 잘 돌아가야지 마음이 편하긴 한데 살면서.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잘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일하느라 낮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낮에는 자고 밤에는 편집하고. 스타트업의 CEO로서 스타트업 아니라고. 그러면 뭐라고 자신의 그냥 책임을 다 군소 미디어. 뭐 군소 당신의 책임이야. 저는 요즘 프렌즈 팝콘에 빠졌어요. 그게 뭐야? 이런 대답을 원했다고. 나 이런 대답을 원했어. 프렌치 팝콘?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간 뭐 했냐 물어볼 때 분위기가 처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뭐 이런. 예를 들면 네. 뭐 저는 뭐 요새 뭘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요가를 시작했어요. 뭐 아니면 헬스를 시작했어요. 막 이런 대답을. 항상 프레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난 너무 프레시함이 없는데.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너무 프레시하지 못했어요. 네. 늘 약간 축 처지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러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 프렌즈 팝콘이 뭐죠? 너무 기대되는데요. 카카오 게임인데요. 프렌즈. 팝콘. 네. 프렌즈 팝. 맨날 자기 전에 하다가 지금 저 70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지인의 순위를 역전을 하고 71을 지금 하려는 직전에 팟캐스트를 위해서 지금 잠시 접어뒀습니다. 그 말씀은 살구님이 프렌즈 팝콘 전국 70등이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단계가 70단계고 이게 그러니까 단계? 뭐 1단계부터 70단계를 닫겠다는 얘기잖아. 야, 그러니까 최소 70번 이상인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거의 100번 이상 게임을 했다는 거죠.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사소한 취미라도 가져볼까 싶어서. 결국엔 우울한 얘기로 끝났어. 우리 프레시 할 수 없다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제가 또 이런 데로 빠지니까 사람들이 하트를 하나씩 날려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게임으로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연락이 안 되던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최근에 SNS 페이스북을 끊었는데 음. 이게 페이스북을 끊으니까 삶이 금단 증상이 좋아? 나타나요. 어때요? 금단증상. 뭔가 외롭고 페이스북을 했을 때는 그나마 페이스북의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기능? 뭔가 사회랑 연결된 느낌? 저는 타인의 생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생일. 네. 이게 아니면은 내 생일을 음. 아무도 모르고 아. 그리고 제가 내 생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늘이 그 친구의 생일인지를 모르죠. 모르죠. 근데 페이스북은 들어가면 생일 다 축하해 나와요. 줄 만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생일이 언제야? 아, 안 너 곧 들린다. 곧 돌아온다는 뜻인가? 뭐 곧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SNS는 다 비공개 처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이 안 뜨게 알람을 꺼놨어요. 알림 아, 설정을. 저도 그런 그랬어요. 기능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 SNS가 정말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얼굴 한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랑 친구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뜨는 것 같아서 꺼놨는데 커피를 받기 위해서는 켜놔야 될까요? 아니 사실 뭐 커피를 받는다는 거야 진짜 친한 친구한테 받는 거고. 그쵸. 저는 뭔가 생일이면 뜨잖아요. 네. 근데 뜨면은 이제 막 친구들이 와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 생일 축하한다, 네. 생신 축하드린다 막 담백하게.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일 때 되면은 네. 탈퇴했다가 생일 지나고 다시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네. 있는 게 어른들은 좀 양력 생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설정하시는, 그러니까 양력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력으로 생일을 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민망한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페이스북 진짜 피로해요 요즘. 너무 페이스북? 피곤하고 억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굳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일할 때만 들어가고. 아, 네. 그쵸. 뉴 미디어를 지향하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요즘은 페이스북 들어가다가 너무 정보가 그 너무 낚시성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정보를 얻는다는 느낌보다 아 낚였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설리 사진 맨날 일간지에서 아. 자꾸 누가 뭐 인스타 올렸다 하면은 자꾸 그런 거 올리고 뭔가 그 머리글로 되게 낚시성 기사를 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요즘 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만 정해두고 그냥 나머지 시간에는 아예 포털 사이트 뉴스나 검색어도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설리라는 인물이 네. 그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중에 이런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리를 다루. 설리요? 아니, 아 이런 현상에 네, 대해서? 이런 현상, 설리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이 너무 한 명을 자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갈매기님 그 의견에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런 일반 그거 있죠. 어그로 끈다 이런 용어가 있듯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설리 사진을 걸고 뭔가 뉴스를 그렇게 걸면은 다들 클릭을 하니까 언론사는 자기네가 그 클릭을 해서 광고 수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자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SNS가 사적 공간이냐 아니냐랑 뭐 연예인이 공인이냐 공인이냐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 그냥 언론사의 목적은 설리를 걸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무조건 거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그 설리 사진을 거는 언론사는 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 사진이 뭐 물론 그 사람이 진짜 뭐 욕하는 사람들 말대로 뭐 로리타라든지 관심병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쳐도 뭐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스타나 SNS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사가 그걸 자꾸 기사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약간 언론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태어나셔서 언론사 통폐합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또 왜 거기로 그게 튀니까? 무슨 말이에요? 언론사 통폐합. 서론이 너무 국정 언론을 만드는 그쵸? 거예요? 서론이 우리는 너무 항상 서론이 길죠. 너무 기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국정 언론 음. 그 말은 오늘의 오늘의 주제를 주제는 던지려는 그렇죠. 센스 있는데 국정 오늘의 주제는 국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각자 책을 좀 준비해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토론을 해볼 건데 각자 네. 무슨 책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를 가져왔습니다.
창비에서 나온 거고 박태균이 누구예요? 박태균? 박태균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이걸 읽어야 되나요? 아이 교수? 역사학자라고 그냥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거 서론 이게 책 갈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하지? 살구님부터 책갈피. 그러면 오늘 네네. 던져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현대사만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뭐 이력 같은 것도 봤을 때 그냥 역사학자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도 교수로 계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책을 지었어요. 뭐 사건으로 있는 대한민국, 뭐 전쟁, 뭐 함께 있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현대사만 다루는 책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뉴스에서 볼 때 항상 뭐 논란이 되는 거는 근현대사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뭐 상고사를 가지고 나뉘는 게 아니라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사가 아무래도 한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그쵸. 네. 논란은 공부진고 많은데 보는 방식이 다르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한국사로 통합이 된 상태여서 그때 뭔데 뭐 정치적으로 이게 좀 갈린다 하면서 현대사 부분이 가장 비중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사는 저는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냥 슈르륵 넘기죠. 그 국사 교과서 김영삼까지는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김대중 DJ까지는 나왔어요. 김대중까지 네네. 저희 고등학교는 굉장히 수능에 특화된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국사 수업을 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배운 콩트의 실증주의 역사관 뭐 그런 거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맞아. 나네요. 우리 학창 시절에 네. 국사를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서울대 갈 애들. 맞아. 왜냐면 서울대만 국사를 선택을 네. 했어 필수였어가지고. 사실 한국사 필수된 것도 그거에 크죠. 서울대 가는 애들만 국사를 선택해서 애들이 역사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에는 서울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었다는 뜻이죠. 명백하게 없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아 서울대. 너무 웃겨. 네. 맞아요. 저 국사 원래 좋아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맞아. 고1 때 내신까지만 했고 왜냐면 공통교육과정으로 원래는 고1까지 배우는 게 정상이거든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 책 얘기를 다시 넘어가면은 혹시 갈매기님이나 뭐 양파님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나 뭐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한테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그런 거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용복 아니야? 나 그거밖에 오 몰라. 똑똑한데? 안용복.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 있잖아요. 그냥 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만 아니까 왜라고 했을 때 그 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기억은 네. 뭐 교과서 몇 줄만 배우고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 책이 좀 보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독도 얘기부터 하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조약이라는 게 어쨌든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거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이거를 뭔가 공론화를 시키려고 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조약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러일 전쟁이 1905년에 그 나오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누구랑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미일 뭐 이렇게 한 아니요, 건가요? 한국은 초대가 안 됐어요. 한국이랑 중국은 초대가 안 됐고 다 그 당시 뭐 네네, 6.25 전쟁 완전히 이제 6.25 전쟁도 진짜 아니겠다. 여갈못이야. 일제 시대 완전 전에.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면은 그 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다른 그런 네. 연합국으로 되는 데들은 참가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어디가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때 뭐 네, 뭐 우선 일본, 미국, 영국, 일본은 프랑스 뭐 이런 데 무조건인데 있겠죠. 중국이랑 한국은 영미프로 막 이런 거. 네네. 근데 그 중국이랑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일본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지 아니면 그런 연합국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뭐 미국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패전국이 될 때나 침략국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피해국인 한국이랑 중국이 회담에 초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이랑 중국만 회담 초대를 못 받았구나 이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효력 발생하기 좀 어려운 조약이다 이런 거겠네요. 네, 근데 또 여기서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도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초청을 받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무산이 돼서 최종안에서는 그게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친일 쪽의 입장으로 있는 미국인 시볼드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시볼드? 네네, 이건 이름도- 이름이에요. 이름도 네, 윌리엄 시볼드. 혹시 그 사람 나중에 한국인한테 총 맞아 죽지 않나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 서양인 미국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일본인이라고 친일적인-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방금? 아니요, 네. 미국 사람이요. 시볼드인데, 그러니까 친일 성향의 미국 친일. 사람. 네네. 우리나라 애국지사 중에 한 명이 그 친일 미국인을 쏘아 죽인 사람이 한 명. 그래요? 있어요. 윌리엄 시볼드가 그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또 사람- 말을 끊어서 잡지식으로 설명 좀 합시다. 설명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시벌드라는 이름이 이름 없다. 처음 들어봤어.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이런 거는 교과서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아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요. 이분이 그 총을 맞은 분이라는 거는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우선 이거는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 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가 들어가 있다 하면서 우리 문헌이나 이런 거에는 많잖아요. 근데 뭐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그냥 일방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등록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네가 다 좌지우지를 한 건데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는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였는데 이게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딪힌다라는 걸 알아야 뭔가 우리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가물가물했거든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단순히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좀 다루고 뭔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독도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를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던 세대예요. 그때만 해도 국사랑 근현대사가 네, 나눠져 국사 있었어요. 근현대사가 나뉘어 있어서 국사는 고1까지만 배웠고 근현대사를 선택으로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저는 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었고 저는 금성출판사로 공부를 했었어요. 금성이 조금 진보적인 약간 진보적이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게 진보인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금성 교과서를 배웠고 그리고 뭔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관에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가? 좀 나도 편향된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두 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향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정교조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정교조 선생님이 오면은 정교조를 탈퇴하라고 압박을 넣는 맞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많았죠. 저는 국사를 공부한 게 진짜 중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국사 따로 배웠나? 양파님이 이공계는 아니시죠? 저 이과였어요. 그래요? 네, 문과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은- 문과는 아. 고1까지 아예 수업 시간에 아. 국사가 있어서 저 중간기말도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무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투? 다 너무 똑같죠. 몰라서 이제 대학교 와서 그 최태성 선생님 맞아요. 있잖아요. 이벤트에서 큰별쌤. 무료 강의로 하는 거. 네, 맞아요. 음. 그 강의를 좀 봤긴 한데 거기서도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오히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네, 그런 저도 여갈못. 고1 때 국사를 거의 학교 수업보다는 그 큰별쌤 EBS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고 사실 그걸로 내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정교과서가 작년부터 논란이었고 그전에는 교학사 맞죠? 네.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었는데 어차피 애들은 교재로 공부 안 공부 안 하고 하잖아요. 다 문제집 볼 텐데 그리고 다 인터넷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할 텐데 잡으려면은 인터넷 강사를 잡아야지 얘네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 네. 국정교과서. 어차피 교과서를 해봤자 애들은 다 그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음. 사교육에 의존을 할 텐데 음. 또 시험은 어쨌든 국정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학사 시절만 해도 공통 부분만 낼 수 있잖아요. 네. 모든 교과서가 다루는 것만 내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근데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을 때는 약간 그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국정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지필 지침이 내려지면은 그걸로 EBS 교재도 다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딱 기준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만들어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팩트 자체를 완전히 그쵸.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대해서 큰것 이따 같아요. 좀 한번 네. 네, 얘기해볼게요. 네. 저는 이번에 원래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을 봤어요? 네. 수능을 봤는데 이번에 한국사를 무조건 다 네, 필수였어요. 필수였어요. 한국사 시험을 안 보면은 수능 무효 처리가 되는. 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사를 시험을 봤는데 저는 진짜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도 풀 수 없는 어떤 되게 전문적인 용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디테일한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들한테는 한국사가 진짜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공부를 하고 어떤 암기식 그 지식에 좀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인데 또 그냥 일반 상식 수준으로는 역사를 접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점수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근데 한국사는 절대평가제여가지고 그냥 어느 등급 이상만 받으면 돼서 난이도는 그래요? 네네 쉽게 냈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교육 방침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좀 저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내년에 박정희 탄생 100주년 이거에 맞춰서 하려고 일부러 다른 거는 다 2018년에 교과서가 다 개정이 되는 건데 한국사만 2017년에 진짜? 네, 맞췄다 하잖아요. 대박이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왜 하필 한국사만 그렇게 따로 하냐라는 논란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듣고 정부가 밀어붙였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 깜깜이었죠. 그 역사 지필진이 누가 들어갔는지도 교과서가 나온 지금에서야 법원이 공개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야 공개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 누군지 숨기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뭐 지필을 하는데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뭔가 외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밀실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역사계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다 반대를 했던 거를 밀어붙인 거는 저는 어쨌든 절차적으로 다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집필진도 되게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쵸. 나오고 31명에서 거의 다 보수계고 뭐 뉴라이트 계열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뭐 전문가가 많다라고 말을 하려고 다른 검정 교과서의 집필진 이력을 속였대요. 그게 진짜요? 네네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이런 검정 교과서의 집필진이 뭐 다 석사라고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인 거예요. 근데 일부러 박사 비율을 낮추려고 이거를 바꿔놔서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뭐 아직 사과를 하거나 뭔가 정정을 한 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만 교육부는 말을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너무 그 교과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는 거는 그런 정황적 증거가 너무 많죠 지금. 그 국정을 쓴 교수들의 그 집필진의 어떤 학력을 높아 보이기 네. 나 말을 왜 이렇게 높아 못하냐. 보이게 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상대의 쪽으로 그거를 낮추는. 왜곡을 한 거죠. 정말 악질이네. 박근혜 정부가 그 역사 교과서 네. 박정희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를 만든 그 절차적인 문제는 네네. 당연히 공개가 되었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역사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이 네. 그리고 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하나의 역사관을 배운다는 네네. 거죠? 저는 반대예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예 교과서를 합쳐서 공동으로 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이랑 일본이 뭔가 화해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 나갔을 때야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보는 거는 원래 역사가 뭐 승자의 관점에서 쓰였다라는 말도 있듯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히려 검인정을 늘려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획일화된 역사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만든다고 해서 그 모든 정보를 뭐 여기 보수의 얘기, 진보의 얘기 이거에 대한 관점을 다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독일이나 프랑스는 서로 교과서를 합쳐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일본이랑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이 맞고 뭔가가 일치가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서로가 지금 서로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일이랑 프랑스처럼 만드는 거는 거의 지금 근 10년간은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역사 교과서를 공부하면은 어떤 교과서를 공부하든 하나의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니까 뭐 개인에게서는 어떤 뭐 국정이나 검정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되게 큰 그릇에 여러 생각들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가 네. 말했다시피 그 EBS로 많이 그분의 네, 강의를 네, 많이 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어떤 제도 시스템을 좀 뭐 변경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나 하는 뭐 실리적인 좀 생각도 들고. 그 보수 측에서 작년에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을 때 강남에 와서 주장을 했던 게 교과서가 하나면은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줄어들고 검정교과서가 있으면은 교과서가 여러 개니까 그거에 관련된 뭐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막 이래서 애들이 공부할 게 더 많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 저는 근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뭐 자세히 모르시면은 혹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검정교과서일 때는 그 각 교과서가 다루는 공통적인 부문에 대해서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데서 나오는데 국정교과서로 해가지고 등급을 내야 되는데 전 국민이 그러니까 모든 고3이 똑같은 거로 공부를 하면은 그 옆에 되게 조그만 글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짜잘한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더 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거를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그런데 예전에 우리 그 검인정 교과서였을 때 정말로 교과서들마다 차이가 많이 났나요? 예를 들면 진보 네네. 교과서, 보수 교과서 사이에서 정말로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 정도로 심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네. 이번에 뭐지 교육부에서 좀 내놓은 자료들 보면은 조금 약간 그 천안함이 침몰이었다라고 표시한 교과서가 있는 반면 천안함은 피격이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어떤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그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때 방금 전에 박정희 탄생을 기념하기 네. 위해 이건 사실 터무니없는데 그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 너무 극단적으로 양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네. 교학사는 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하나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교과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체인 국가가 만드는 게 맞다. 뭐 공산주의예요? 교학사만 사회통합을 걸러내면 통합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나뉠 만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가 들어오질 못했었죠. 그러니까 교학사 논란이 있었을 때 결국에 교학사 채택한 학교가 3군데였는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이탄인 거죠. 저는 그냥 뉴라이트로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예 국정교과서로 몰아붙인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도 보면은 우선은 1945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거를 인정을 할 건지 아닌지 정부 수립 그 용어라고 하는데 단순히 용어 두 글자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을 하는 건지 이거를 부정하고 그냥 남한의 정부인 45년부터 그 건국을 중시하는 건지 그렇게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5.16도 쿠데타로 볼 건지 군사 정변으로 볼 건지 뭐 혁명으로 볼 건지 그런 용어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언론 기사를 보면은 건국절은 들어갔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 많이 지금 넣어놨었고 박정희 분량은 늘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지금 현대사에서 대통령들 중에 박정희가 통치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거래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독재를 해야 그럼 돼. 조선시대는 얼마나 넣어야 돼? 이거를 시간으로 넣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뭔가 편파적인 게 있으니까 막 위안부 그 사진 혹시 아시나요? 그 약간 배부른 네네 배부른 그 위안부가 있고 여기 뭐 일본 군인 막 웃고 있고 했는데 뭐 그게 학생들이 볼 때 뭐 자극적이라서 뭐 뺀데니 마네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거를 국정 교과서의 퀄리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보통 박정희 교과서 만든 사람들도 네.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게 맞다. 왜냐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믿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러한 시각이 그 학생들의 비판 능력을 너무 낮잡아 보는 무시하는 그쵸. 학생을 선생님이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어른들이 기르는 존재로 이렇게 하등하게 보는 기득권이 시각- 기르는 네네 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민적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도 그 거민적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어떤 하나의 걸음 네. 그 하나의 과정을 거르는 순간부터 스크리닝이 되니까 극단적인 주장은 어느 정도 네네.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들은 사라지고 한번 거쳐서 나오니까 그 정도면은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봐서 공부를 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기 나름 그걸 자신의 사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하나하나 뭐 깨알 같은 문제점은 정말 지적할 네. 필요가 없고 그건 너무 저열하기 때문에 다룰 필요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아직 학생들은 뭔가 역사관을 정립하기 어려우니까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들은 거에 이렇게 좀 현혹될 수도 있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칠 때 중립을 지키는 거는 맞는데 교과서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획일화를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똑같은 걸로 배워서 나오면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뭔가 통합이 될 거다라고 보는 발상이 인간을 사고하는 동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은 그 국정교과서가 정말 교육부의 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가 된 순간 네.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패러디가 막 일고 박정희가 병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과서의 듭니다. 질을 완전 떨어뜨리는 게 될 수도 있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교과서에서만 정보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온라인에서도 얻고 다른 책에서도 얻고 할 텐데
교과서가 그렇게 획일적이면은 진짜 그런 조롱이나 패러디의 물로 전락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이 교과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네. 밀실에서 그때 TF팀이라고 해서 네네. 방송통신대학교 지하에 몰래 모여서 홍보하고 그랬다가 또 걸리니까 밖으로 못 나오고 네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지필진 얼굴이랑 이름도 다 가리고 그렇게 만든 교과서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번에 연구학교 지정 그 얘기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랑 결국엔 지금 교육부가 한 발 빼가지고 뭐 국검정을 혼용을 할 테니까 올해는 우선 국검정 알아서 선택하라. 대신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데들은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연구학교가 뭐예요? 연구학교로 아, 연구. 네네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데요. 근데 그 가산점이 승진 이런 거에 막 제발. 1점을 받아도 근데 그게 막 정말 0점 싫어. 몇 점 차이로 임용고시 보듯이 그렇게 갈리는데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연구학교 예산이 우선 학교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이거 선택해라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았는데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먼저 나섰어요. 서울시는 연구학교 지정 이거 안 한다? 국정교과서로인데 아. 왜냐면은 신청은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임명하는 권한은 교육감한테 교육감한테 있대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너무 옹졸한 거죠. 돈으로 그렇게 또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100주년 기념사업인 네네. 일부러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의혹도 있는 것도 네네.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자체가 처음에 이제 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초점이 박정희의 어떤 기념사업들 그쵸.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최태민 뭐 그 일가에 관련된 쪽으로 나라의 어떤 정책들이 다 맞춰졌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교과서까지. 그렇죠. 네. 옛날 뭐 인터뷰 같은 것만 봐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뭔가 뭐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듯이 뭔가 재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평가가 아닌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가 더 필요하다. 뭐 공이 더 많은데 지금 뭔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고 교과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뭐 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안건마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은 한 번은 해봤어요. 우선 그러면은 국정교과서를 할 게 아니라 각자 검 인정 교과서를 하는데 너무 뭐 좌편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부분도 그냥 금성교과서도 그 지침에서 양쪽의 의견을 좀 균형적으로 다뤄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에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보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버리고 국정교과서를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도 그런 문제를 좀 다루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그런 식민지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으니까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개발하면 되게 긍정적인 단어로 들리고 수탈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은 거는 개척이라는 용어가 더 좀 정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척이라는 용어도 이 안에 개발이랑 수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수탈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데가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발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척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 네네. 근데 그래서 식민지와 제국주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그 양면을 다 보고, 그러니까 양면을 다 사실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한 면만 보면은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들어와서 뭐 철도도 깔아주고 뭐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라고만 보면은 그 현상만 본 거지만 그 이면에는
일제가 그렇게 한 게 우리가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고 우리 거를 가져가고 여기서 뭔가를 뭐 농업을 수탈. 지었다 해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깐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이 사람의 시각이 그런 교과서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사 교과서에도 근대화의 양면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되 그걸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담아야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으며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을 서로 다르게 보는 이유를 알려주고 식민지의 양면성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시기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위주로, 아니 너무 사실만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된 측면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너무 수탈 얘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특히 균형 잡힌 관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바로 알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를 논쟁을 할 때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교과서보다는 거민정 교과서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적합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엇갈리는 부분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그냥 균형 잡게 서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더 편하겠네요. 사실 그게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선택권도 주는 거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다시 서울대 얘기로 돌아가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물론 정교주는 아니지만 멋있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정교주임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안 정교주임을 다 숨기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했을 리가 없어. 근데 그분이 S대 출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꼭 너희 대학교에 가면 국사학 가셨으니까 대학교에 가면 필독서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읽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네. 한참 있다 읽었어? 이거 빨리 유시민 읽으셨네요. 작가가 내가 뽑는 뭐 네. 최고의 책 이런 거 아, 아니었나요? 예. 이 자유론이랑 이거랑 몇 번 네. 뽑았던. 이 책 재밌어요. 재밌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EH카가 이에츠카인 줄 알았어요. 아 이에츠카? 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음.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개그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EH카 뭐 제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역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중고딩 때 뭐 역사를 배울 때 그게 아마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올 건데 그게 실증주의 역사관이 있고 현재주의 역사관이 있고 절충주의 역사관이 있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맨유랑 첼시가 축구 경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1대 0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어. 그리고 골을 박지성이 넣었어. 이런 경기가 있었고 경기가 끝났어요. 실증주의 역사학자라면은 이 경기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요. 뭐 며칠 몇 시 몇 분에 경기가 시작됐고 몇 분에 박지성 선수가 뭐 수비수를 몇 명을 이렇게 제쳐서 오른발로 골을 넣었다. 그리고 그 골에 대한 반응은 어땠으며 박지성은 누구누구에게 달려가 환호를 했다. 세레머니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기사처럼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이게 실종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런 반면에 현재주의 역사관은 어떤 거냐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박지성의 팬이었다고 쳐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박지성이 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너무나 멋있다. 박지성 짱! 이게 현재주의 역사관이에요. 너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으나 이렇게 현재주의 역사관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그 역사가의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관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네. 이제 E.H. 칸은 절충주의 사관이라고 보통 불리어지는데 이 실증주의 사관과 현재주의 사관을 이렇게 합친 뭐 원래 다 이런 게 정반합인데 뭐 이렇게 네. 다 합쳐져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그 절충주의 역사관을 제일 잘 설명하는 용어가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거죠. 역사가 무엇이란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저 그 박물관에서 많이 봤어요. 그쵸? 음. 현재랑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역사, 그 사실 그 자체, 맨유가 첼시를 이겼다 이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 박지성 짱, 박찬현이 최고야 이런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 사이의 대화, 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긍정적인 점이 뭐냐면 역사과의 관점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요. EH카는. 저는 사실 이 점이 이 절충주의 역사관 이와 더불어 EH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덕목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주의 이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경우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관점이 있다고 믿잖아요.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EH카 입장에서 보면은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는 너의 역사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역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EH카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국정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객관과 주관을 합쳐서 그 주관들과 객관들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절충주의니까.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을 합쳐서 절대적인 진실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진짜 역사가 정말로 참된 역사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죠. EH카의 절충주의는. 그렇죠. 국정교과서가 만약에 있으면은 음.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검정 교과서가 있다 보면은 각자의 그 어느 정도의 관점이 들어갔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다. 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건데 국정교과서면 이게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저는 이게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을 보는 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역사적 사건이든 뭐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이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관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이게 사실 공론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뭔가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고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공론장의 역할입니다. 네. 만약에 모든 역사관 진짜 좌와 우를 다 아우르는 모든 역사관을 담은 그리고 그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그 모든 역사관을 가진 사관들의 생각을 담은 국정 교과서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아니에요? 네, 그쵸. 5천만의 국민은 네. 각자 다 5천만의 역사관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교과서 하나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주장을 그 국정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실 이건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교과서가 탄생할 수 없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단순히 국정교과서 찬반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역사 교육, 역사관으로 퍼지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한 게 저희 셋만 해도 다 국정교과서는 반대인 거잖아요. 검정교과서를 가는데 근데 또 검정교과서를 한다고 해도 교육의 방식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주고 맹목적으로 외워 이거는 맞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입을 시키면 교과서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곧이곧대로만 이거를 외워버리고 그 학생 자체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역사 교육만이라고 해도 뭐 토론이라든지 좀 다양한 뭐 자료를 좀 같이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좀 학생들이 많이 듣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에치카가 말했던 거랑 같네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니까 토론 위주로 좀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두 분은 역사 공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는 큰별쌤. 특별성가 근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강사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쵸. 주입식 교육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잘 돼 있지도 않았고 특히 학교에서 거의 수능이 있는데 뭐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학교 교사의 노력이 없으면 거의 못한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급급해서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냥 근현대사 부분을 볼 때도 있었고, 국사에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근현대사 초반에 배우는데 친구가 명성황후 관련된 책을 읽고 자기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밤새 펑펑 울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역사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고 이거를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더 학생들이 역사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출처로 좀 네.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명확한 제 생각이 정립이 된다기보다는 되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비판적이기도 하고 해서 애매하게 뭉뚱그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내가 딱 답을 내리기 애매하다 해도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명성황후가 한창 논란이었던 게,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민비라고만 부르는 데가 있었고, 이 시해 사건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고, 명성황후 특히 흥선대원군 그 고종 이쪽은 약간 조선 왕조에서 뭔가 그런 약간 정치 세력이라든지 계파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한 게 아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명성황후는 정말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 사람의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또 평가를 하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다양한 의견을 배우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저는 명성황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성황후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당시에 뭐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선을 살리기 위해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공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일본한테 옥수 털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가. 네네. 그러니까 명성황후뿐만이 아니라 명성황후의 남편 고종도 네. 아무리 노력을 했든지 간에 좋게 평가받기는 힘든 상황적 배경이 있었죠. 그쵸. 또 네. 시대에 따라서 이게 역사가 재평가가 되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 가장 초반이 뭐 갑신정변 이런 건데, 이제 위정척사비를 흥선대원군이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그 국수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외국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께 다 이렇게 보존돼야 된다라고 가는데, 이거를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는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일본은 뭔가 서구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조선은 그걸 못해서 결국에 식민지가 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를 그 당시에는 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또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선진화가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여전히 그래도 그때 뭔가 우리도 개방을 빨리 했으면은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또 10년 뒤에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교재에서 위정척사비가 나왔고 생각해봅시다 해가지고 위정척사비를 세운 게 잘된 걸까요? 아닌 걸까요?를
무슨 갱지 이런 데다가 학습하면서 되게 그런 식으로 질문해보고 이거를 애들이랑 토론해보세요라고 쓰여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안에서 찬반이 나뉘는 사안들이 있으면 교과서가 그렇게만 해줘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보고 너네 생각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기만의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 역사 교과서 찬반뿐만이 아니라 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역사를 왜 가르치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니지 박정희 100주년을 뭐 축하하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그 역사를 배우는 네네. 대상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는 한국의 무궁한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국뽕주의야? 국뽕주의? 그거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자유로운 개인 그냥 뭐 민주시민까지는 네네. 아니더라도 너가 한 명의 인간으로 태어나 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역사를 배우는 게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내 뿌리를 찾는 거는 사실 본능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는 거는 전 동의를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쳐서 사회를 통합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좀 봐요. 왜냐면은 역사를 주입해서 이걸 세뇌를 시킬 게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게 과거에서 우리가 옹고지신이라는 말처럼 과거를 보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을 찾고 거기서 뭔가 이제 좀 해안을 얻으려고 계속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랑 해안 찾기인데 사회 통합으로까지 가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어요. 그 연결고리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역사를 알면은 사회 통합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배우면? 네네 국정교과서로 하나를 하면은 된다는 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그거는 게 진짜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극단적인 그쵸. 경우 북한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북한에서 주체 학생들이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는 또 역사랑 그 다르지 주체 않아요? 사상의 핵심이 그 김간의 그 네. 김씨 그 뚱뚱이네 맞아요. 걔네들의 역사잖아요. 그 백두산 혈통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을 해보면 근데 주체 사상은 그거 아니지 않아요? 주체 사상은 주체 사상은 주체로서의 정확히 되게, 말하면 그 백두혈통 걔네들이 만든 하나의 사상이고 그 주체 사상 전반에 깔려 있는 게 사실 정당성이잖아요. 그 김씨 가문이 일본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김씨 가문이 정당성을 갖고 그 김씨 가문이 만든 게 그런 거 이런 아닐까? 그러니까 인민의 주체로서 네. 막 그런 거 아닐까? 독일의 과거 나치가 승승장구했었던 이유도 뭐냐면 걔네들이 어떤 국민들한테 뭔가 주입시키고 너희가 우리를 따라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역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조작해야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박정희가 군사적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를 띄우려고 하는 네. 것도 박정희의 역사적 정당성을 세우고 그 기반 위에 이제 자신의 대통령 그 작업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70년이 지난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박정희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역사 세력들이 자기의 어떤 떵떵거림을 미래에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 통합이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만을 위한 사회 통합이죠. 정말 그렇게 그 사회 말하는 통합이 아니라. 그 사회 통합이 결국에는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 통합으로 역사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고 그런 예를 보면은 서양의 그런 친구들이랑 중국만 비교를 해도 다르거든요. 되게 중국도 얼마 전에 심지어 중국마저도 국정교과서가 아니에요 이제. 검정으로 바뀐 상태지만 거기도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자기네 침략 역사를 안 가르쳐서 일본 친구들이 자기네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위안부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국정교과서로 그런 교육을 받고 세계로 나갔을 때 아니면 뭐 이웃 국가를 만났을 때 우리도 되게 쟤는 정말 폐쇄적이다 말이 안 통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역사는 좀 열린 방향으로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에 있어서 일본은 진짜 후진국인 것 같아요. 막 너무 경도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자기들이 아시아 인류 국가였는데 요즘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급함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도 뭐 아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긴 한데 사실은 좀 그런 거. 아까 양파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될까 모르겠는데 역사를 어떻게 공부했냐? 유시민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역사를 배우는데 가장 최악의 참고서가 역사 교과서라고.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무리 검인정을 하게 돼도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회, 우리나라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인데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일단 국사 교과서를 불에 태워라. 근데 그 말이 하나의 진짜 답안이 될까요? 맞는 게 지금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교육부가 그런 교과서 지침에 뭐 예를 들어서 건국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그 건국절을 인정을 해라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도록 심사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를 어긴 거는 교과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도 사실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가져온 거는 교육부에서 출판한 출판은 아니고 이제 배부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오, 실제 읽어보셨어요? 네, 책자입니다. 야, 참 그래서 기자네. 이 책자는 제가 어디서 받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교육부? 뉴라이트 네 맞아요. 뉴라이트랑 제일 근접한 답이었는데 근데 국회 앞에서 네. 우리가 집회 같이 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사 앞에서 좀 집회하자고 모인 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취재를 하려고 새누리당사 앞으로 가는 중인데 그 전에 되게 큰 여의도 공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진짜 태극기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것을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서 받아왔는데 일단 좀 저는 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좀 안 버리고 챙겨놓긴 했는데 이 책을 책은 아니고 책자를 넘기면은 역사 교육을 바로잡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게 이제 올바르다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정할 수 있으며 지금 역사 교육을 바로 잡는다는 게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항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네.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름 자체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접근할 때 반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황우여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지금도 교육부 총리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전 사회부 전이죠. 총리고 교육부 총리고 네. 이 사람이 공천도 못 받았죠. 맞아요. 아, 지금 어떻게 의원이 됐냐면 아니시면 의원을 하려고 이걸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네 공천을 했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인천 연수구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자기 지역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역사 교과서가 하도 파동이 되면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으니까 이제 출마를 결국엔 못하고 지역구를 바꿔서 서구 을에 출마를 했는데 인천에서? 네 더민주 신동진 의원한테 졌어요. 져서 결국에는 신동근 의원한테 져서 결국에는 정치판을 떠나게 됐죠. 말년에 추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게 이준식 교육부 총리보다는 교육부 장관보다는 황우여가 더 잘못한 게 많지 않나요? 그쵸. 국정교과서 국정- 할 때 그대로 다 따라간 사람은 그러니까요. 황우여죠. 근데 네.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뭐 이 정부에서 지금 낙하산이 아닌 사람이 어딨고 청문회에서 많이 보이죠. 말 잘 듣는 사람이 또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추진하라고 또 앉혀놨겠죠. 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시기요? 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잘할 자신 있는데 시키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황우여도 사실 잘못한 게 많은데 지금 네. 청문회장에 등장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서야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좀 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면에 나서서 그 비판들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좀 주로 말하는 거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말을 했지만은 정통성, 사실과의 균형, 그리고 주변국이 역사 왜곡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 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에서도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들인데 제가 좀 내용을 찬찬히 다 살펴봤거든요.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고 잘못됐다고 국정교과서는 보고 있는지. 근데 정말 딱 그건 것 같아요. 뉘앙스의 차이. 그러니까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어떤 균형적으로 잡혀있기보다는 오히려 정통성에 좀 치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게 북한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칼럼에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성사관보다는 자만사관인 게 아니냐라고 표현이 돼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좀 읽어보니까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의 적통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립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서는.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나왔어요. 그게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건국절이 48년에 대한민국이 완성이 된 거냐라고 주장하는 건 또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시기가 48년이다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나타낸 거는 당연히 어떤 반발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이전에는 무정부 상태였다는 거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선을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의미인가?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데. 조선이 아니구나. 내가 네. 또 한턴 뛰어먹었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헌법에서도 임시정부를 지금 인정하는 거로 돼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그 건국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그걸 아예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임시정부에 북한으로 가는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건국을 한 대통령이다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국절을 그렇게 중시하는 게 옳다라고 그 사람들은 보겠죠. 승만 리에 대한 근데 찬사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거에 아예 없었던 그런 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이 몇 차냐면은 7차 이후에 좀 이제 검정 과정을 거쳐서 이어온 건데 1차, 2차, 3차 때는 대한민국의 성립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변경이 됐다가 지금 다시 국정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변형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썼는데 왜 지금만 뭐라고 하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건국절을 해서 대통령이 나와서 건국절 얘기를 그렇게 뭐 연설을 하면서도 하는 식으로 자기네가 그렇게 그동안 보여준 외적인 요건이 있는데 과거랑 똑같이 단순히 용어를 한 거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전에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는 표현했으면서도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라는 그러니까 근거거든요. 북한을 더 높게 봤다라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건 자기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북한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렇게 쓴 걸 가지고 왜 북한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쓰고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좀 찔리는 게 있는가 보다. 아니면은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먼저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왜냐면 사실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이 이 사람은 내 와이프야, 이 사람은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정통성에 대한 의미도 좀 그거를 강조해서 얻어내는 거는
지금 뭐 박정희를 빼놓고는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비판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기존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편향이 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과서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주체사상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편향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주체사상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게 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편향이 돼 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이들은 좋은 것만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더러운 거고 나쁜 거니까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도 몰라야 된다라는 얘긴데 우선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이 뉴라이트 계열이나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맨날 뭐 침략당하고 뭔가 수탈당하고 되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것만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독재나 뭐 민주화 이런 데서도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랑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까 경제 개발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렇게 좋은 면만 부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의 그건 일리 분명은 있네. 9장. 그게 그래서 일리가 9장 있다고요? 아니 제가 말하는 네. 이 그 패배주의적 사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음. 거면은 전반적으로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교과서에서 그럼 양쪽을 더 보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사관만 가르치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 낙관적으로만 볼 거면은 그러면 독일도 똑같잖아요. 독일이 나치 시대라든지 자기네가 그렇게 침략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한테도 너네가 그동안 우리 식민지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일본도 안 좋은 기억은 다 없애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 저는 방금 전에 왜 그 패배주의적 사관이 문제가 됐냐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건 사실 완전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뭐 제가 약간 저번에 철학을 개인적으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철학과 학생들은 조선시대의 철학 그 이황이나 이의 이기로는 완전 호구 개조수로 봐요. 걔네 입장에서 무조건 서구의 철학이 우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조선은 일본한테 옥수 털렸으니까 그 패배한 나라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그게 일베의 사상 아닌가? 일베 사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철학 우리 유명 대학에 있는 철학과 교수들 중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거를 머릿수로 해가지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나누는. 제 말은 이제 그게 주류 비주류를 나눴을 때 절대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패배주의적 사관에서 약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기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거는 안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지금 현대랑 뭔가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선 시대는 망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네, 학생들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국정이고 어떤 게 거민정인지 맞춰보세요.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김일성 우상화는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권력 극대화를 넘어서 김일성이 수령으로서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과 권위를 미쳤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2번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1번이 국정교과서 같은데? 아닌가? 1번이 국정. 저도 1번 같아요. 네, 1번이 국정 같습니다. 왜냐면 잘 1번이 맞추시네요. 되게 네. 평가적인 것 같았거든요. 아 진짜요? 1번이 더 길고 더 공격적이잖아.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국정 교과서를 만든 이유가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의 김일성 독재 체제를 좀 더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묘사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데 왜 쟤네 잘못한 거 더 안 쓰냐라는데 네. 그거야말로 정말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1번은 너무 감정적으로 쓰였다면 2번은 사실을 기술하는 느낌. 사실을 기술하는데 비판을 한 기술이지 이게 뭔가 찬양을 하는 기술로는 안 맞아요. 읽히거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갈매기님이 말씀하신
현재주의 역사관으로 좀 기술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현재주의 역사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팩트라고 하면은 이제 검정 교과서에서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막 많이 바뀌는 것은 없고, 뭐 그냥 거의 묘사만 좀 달라지는 수준으로 변형된 것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뉘앙스. 네,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보도를 안 해버리면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승만, 박정희 그 정권에 대해서 국정교과서가 이제 공과 과를 말을 할 때 그들의 과를 아예 서술을 안 하는 식으로 왜곡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쓰인 걸 옳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네요. 그건 마치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차이가 같군요. 예를 그쵸. 들면 한겨레에서 다루는 집회 시위 문제를 조선일보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뭐 올바르게 쓴다고 치면은 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모든 그 사관을 골고루 담았다면은 뭔가 역사 교과서가 더 부피가 팽창됐을 것 같잖아요. 부피는 줄었어요? 페이지가 줄었나요? 네. 원래 한국사 페이지가 400페이지인데 바뀐 교과서에서는 315페이지. 야 고3들한테는 땡큐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감축해서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고 합니다. 야 별걸 다 박수 쳐주고 싶다. 그 근현대사가 줄어들고 오히려 고대사, 상고사가 늘었을걸요? 고대사 맞아요, 상고사에 맞아요. 뭐가 있었나? 고대사 상고사에 좀 집중을 해서 했고, 아니 왜냐면 최대한 현대사를 피해야 되니까. 민족의 발자취를 찾아갔구나. 그리고 현대사의 어떤 그 지필진을 보면은 그런 현대사 관련 전문 지필진이 없어요. 근데 고대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 나중에 고대사 얘네 막 빗살무늬, 토기 막 이런데 엄청 집중해서 외우다가 원래 그것만 잘 알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 제 모교의 한 교수님이 있어요. 네, 김모 교수님이 계시네요. 그 도쿄대 한- 경작 박사. 그분도 계시. 그분 되게 유명한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음. 윤명철 교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국대 출신에 그 윤명철 세계사? 교수가 그 고조선을 엄청 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신기한 게 육사 출신 군사학과 교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쓴 분이 현대사를 좀 쓰기도 했고. 저는 현대사가 줄어드는 것도 음. 사실 이게 되게 모순인 게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세계 글로벌 시민이 돼서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논란이 되는 그런 현대사 부분이 어떤 게 잘못이 돼 있고 어떤 게 논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갈리니까 가르치지 말자라고 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눈을 있다고 가리는 보여요. 거죠. 마치 그쵸. 4차 산업시대인데 너는 아직 386 공부가 있어야 해. 뭐 그런 그쵸. 건가요? 그건 과거가 왜냐면 정통성을 너무 배워야 되니까. 정통성만 바로 잡으면 되니까. 옹고지신이구만.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살아있는 현존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좀 빠진다고 해도 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 바뀐 교과서는 아주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 네. 피라미드의 전경을 속 내부도 볼 수 있게끔 그 투명 OHP 아, 필름을 탁월하다. 이용을 해서 했고, 그냥 영상 틀어주라 그래요 그럴 거면. 그리고 2차원 지도를 음. 3차원 지도로 바꿨습니다. 야 그래서 이건 마치 뭐냐 지구본 형태로 지구를 볼 수 있게끔. 참고서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하는. 근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두 지도를 보시면은 뭐가 더 보기가 편해요? 나 도찐 개찐 같은데. 근데 저는 표시는 이게 더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저도 2차원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나타낸 게 뭔가 공부하기엔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좀 기성의 그런 사고가 아주 반영이 된 지도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뭔가 애들한테 3차원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그 예산 3천 얼마씩 받았다 막 이러잖아요. 아, 들어가서. 뭐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쵸. 기존 검정 교과서 지필진보다 이번 국정 교과서 지필진이 돈을 더 많이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쟁점화를 시켜서 이렇게 정치로 이용을 하는 것도 되게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오늘 기사 봤더니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그 학교 교사들한테 4년치 시험지를 다 제출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엄청 크니까 2년으로 줄이고 2년치로 줄이고 제출 날짜를 1월 27일인가까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보이잖아요. 역사 그동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하면서 이렇게 편파적이다라고 해서 국정교과서를 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사안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 추진할 때 네. 현재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그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국정교과서에 찬성했었나요? 뭐 유승민이나 뭐 김무성은 당연히 찬성했을 것 같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친박계는 그랬다 치는데 비박계에서는 그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새 너무 그쪽 유승민 씨나 김무성 씨나 너무 나는 고평가 받고 있죠. 반박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대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딱 북한의 핵 개발, 군사 도발, 인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검정 교과서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천안함 피격이냐, 천안함 침몰이냐를 가지고 좀 표현한 것들이 다 달랐어요 교과서마다. 근데 이제 국정교과서는 왜 침몰이냐, 당연히 피격이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몇 명이 사망을 하고 몇 명이 실종이 되었는지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거를 따로 한 파트로 분류를 해서 보여줄 만큼. 근데 이게 사실상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정부에서는 어떤 결과를 냈다고는 하지만은 결론을 냈지만은 의혹이 확실하게 풀린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논란을 사회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논란의 그렇죠. 싹을 없애려고 그렇게 쓴 거죠. 네. 그리고 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조 교과서를 안 썼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 때는 보조 교과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세계지리나 하면은 있었는데 근현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조 교과서에서도 좀 이제 편향되어 있던 사례들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편향 사례들을 더 가지고 왔는데 이 책자에서는 좀 사이다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다른 이름은 글로벌 호그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킬체인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어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군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는지 얼마나 호구였는지를 좀 뭐 보조교재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 편향되어 있다고 네, 교육부는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네만 맞다고 한 거죠.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네. 같은데 네네. 역사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됐을 뿐만이 아니라 당론이 아니라 결국 나가리 된 거죠? 지금 다 반품하고 있잖아요. 네. 반품도 했고 지금 뭐 혼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아깝다. 피 같은 내 그쵸. 돈인데. 그때 작년에 들켰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참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돈만 예산도 쓰고 불통의 끝판왕이었죠. 뭐. 네 그래도 좀 이번엔 바뀌겠죠? 글쎄요. 네.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적 관점을 그 점도 묻고 싶었어요. 사실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진보하느냐? 저는 진보한다고 보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갔을지도 모를걸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진보는 하고 있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래 역사는 지그재그로 가지만 어쨌든 진일보하고 있다고. 맞아요. 저는 또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봐요. 네. 그때 뭐라더라? 두 발 후퇴했다가 한 발 앞으로 가는 게 진보라고 했었나? 그러면 마이너스 한 발. 결과적으로는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한 발씩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진짜
뒤로 가는 거 한 아닌가? 발 후퇴하고 두 발 진보해야죠. 아 그렇네. 개구리 도약할 때 잠깐 주춤하듯이. 네. 하긴 근데 두 발 후퇴하고 한 발 진전한다고 해도 한 발이라도 진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한 발 진전할 때 큰 폭으로 한 발 네, 진전하고 그게- 두 발 후퇴할 때 작은 폭으로 하면은 그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네요. 두 발 후퇴하는 것보다 한 발 후퇴하는 게 나으니까. 한 발이라도 한 발 멀리 뛸 수 있게끔 키 열심히 큽시다. 예 그럽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연말 31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아, 이게 네. 나갈 때면 새해가 됐겠죠? 저희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네 오늘은 양꼬치에 칭따오를 먹는다고. 송년회를 한 살 먹고 다시 만납시다. 네 안녕. 다음에 빠잉. 봐요. 아 그리고 집회 나가신다고. 아 맞아 지금 가야죠. 저희가 지금 광화문 주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집회 갔다 와서 다음에 내년에 만났을 때는 그 얘기도 앞에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다음에 봐요. 계세요. 안녕. 시민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우리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저희 가족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찬과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난 2년 8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그 보답에 저희 가족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했습니다. 큰 길 따라 내려가시면 여러 천막 부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꼭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